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과 부동산 실명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 신탁이 뭘까요? 명의 신탁은 부동산 등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제3자 명의로 등기부등에 등재하고요. 사실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명의 신탁자라고요. 명의를 빌려서 믿고 재산을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그리고 재산을 받아서 관리한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러한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재산권이 신탁자 소유지만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겠죠. 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받은 재산권을 처분하더라도요,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명으로 주식이나 자동차,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 명의신탁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실패해서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경매당할까봐,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배우자 명의로 하고 집은 자기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뭐 배우자 명의 말고 뭐 딸 명의로 한다든지 아들 명의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반대로 사업자 등록증은 자기 명의로 하되 집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배우자 명의로 하거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더라도요, 집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사업자는, 이런 사람은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상 채무를 변제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법 제24조는 제목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인데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 이거 명의대여자입니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은 명의차용자입니다. 명의차용자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안 하거나 사업은 자기 이름으로 하더라도 집은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명의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업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부동산과 은행 계좌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차명 계좌라고 하죠. 부동산 실명제법이나 금융 실명제법에 의해서 부동산과 계좌를 차명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부동산 실명제법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법 주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약정도 무효고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이전되면 그 등기 이전도 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뭐가요? 등기 이전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 매도인과 계약을 했는데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이때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리고 매매계약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됐고 그 이전된 등기를 또다시 제3자가 이전받은 경우 이 경우에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은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했을 때 과징금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그런 경우에는요 부동산 실명제법 제5조 과징금이 관한 규정인데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죠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제7조를 보면요 벌칙인데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를 주범이라 보는 거죠. 그렇다더라도 명의수탁자도 공범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보다는 조금 약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서는요 부동산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조를 보면 종중 부부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요, 제2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예외고요, 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런 경우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부부, 종교단체 또는 채무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신탁재산 이 6가지 경우 외에는 모두 다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금지되고 과징금과 그리고 그 위반자는 명의수탁자까지도 다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의신탁 유형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요 양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뭐 신탁자가 자기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들어올 위험이 있으면 아들한테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는 겁니다. 매매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자간 명의신탁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삼자간이라고 합니다. 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수탁자와 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신탁자가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자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한 다음에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는 수탁자가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나오는 거죠. 예. 앞서 삼자간명의 신탁하고 차이점은 삼자간명의 신탁은 매매계약의 그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 이전만 수탁자가 받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도 그래서 당사자가 3명이죠. 3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에는 수탁자가 이제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신탁자였는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실제 매수인이 신탁자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때 매도인이 악이었느냐 또는 선이었느냐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말이고 선의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악의는 나쁘고 뭐 선의는 착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법률 용어에서는요, 악의는 알았다, 선의는 몰랐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요. 그리고 등기 이전도 무효입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하면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을 볼까요? 삼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걸 아는 경우죠. 그래서 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 이전도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계약명의 신탁을 보면요, 앞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는 각각 법률 효과가 달라진다 했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 이전도 무효입니다. 매매계약까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여전히 이제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또는 그리고 이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각각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고요. 등기 이전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유효하니까 결국은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한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요, 계약 명의 신탁 중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한 경우에는요, 명의수탁자 의사와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서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 약정이 따로 체결된 거로 봤어요.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별도의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의신탁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이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소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불법 은인급여로는 못 본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탁자 승소 확정을 했고요. 기존 판례하고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승소했다는 것은 신탁자가 지금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제 이전하라 하는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온 그런 판결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보이시는 신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위반해도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횡령죄로 처벌됐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형법상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횡령죄는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인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할 때 이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하고 나면 그 수익에서 뭐 10%, 20%, 30%를 내가 죽게 하고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게 이행될 때는 보면 약속한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집행 멘탈 하려고요.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술집벌 유튜브를 한 편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돈을 안 주는데. 집행하면 되겠죠. 다만 빚이 많으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겠죠. 그래도 채무자가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명의는 아니더라도 돈을 안 벌고 있는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자식들 명의로 샀다. 이런 경우에 그 와이프나 자녀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있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사건인고 하니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가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연대보증을 섰고요. 돈 빌리고 한 2년 뒤에 이 분들의 아들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동산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넘겨받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이자를 안 내기 시작했고요. 결국 빌려간 돈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연대에서 갚는 걸로 판결이 났죠. 근데 부부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 앞으로는 재산이 부동산 있었죠. 네. 부동산 아들이 살 때 아들이 몇 살이었죠? 계약했을 때 아들 나이가 만 20세,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들 앞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 빚은 부모 빚을 상속받은 거 아닌 이상 아들이 갚을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들이 채권자에게
뭐 변제하라고 판결이 났죠. 네. 어떻게 법 이론이 구성됐는지 술술 풀어볼까요? 네. 사실은 요 사람 재산인데 명의만 이 사람 앞으로 해놨다. 이런 게 명의 신탁입니다. 네, 명의를 빌렸다는 건데요. 우리 사연처럼 부동산을 사면서 사실은 엄마 건데 명의만 아들 앞으로 해놨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한테 이 매수 자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실명법인데요. 이 법은 부동산 주인과 명의인을 일치시켜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인데요.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명의 신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넘어간 게 유효하되 대신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 매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매수 자금을 이제 부당이득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예. 자, 근데 굳이 엄마가 아들한테 매수 자금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급한 건 채권자인데 이럴 때 채권자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요. 이런 걸 법에서는 채권자 대위권. 대위권. 예,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예, 정리하면 실제 주인이 엄마면서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엄마는 아들에게 매수 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채권자가 대위 행사한다는 거죠. 네. 채권자는 엄마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 아들에게 직접 매수 자금으로 받은 돈을 내한테 달라고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패는 바로 명의신탁인 것을 밝혀내는 데 있는데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누가 냈냐라는 거를 캐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1차가 아들 계좌에서 이체가 됐어요. 근데 아들 계좌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들이 고2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 내역을 한번 열어봤더니요. 동거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로 엄마의 형제 자매들이나 이제 엄마의 친구들과 이루어졌는데 고2짜리가 이모들이랑 또 아줌마들이랑 몇백만 원씩 주고받을 일이 잘 뭐 없죠. 거의 네, 없겠죠. 없죠. 그리고 그 이 통장에 실명 확인 필 이름에 엄마 도장이 또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통장도 엄마가 사실상 쓰는 거다라고 해서 이 통장에서 돈이 나왔어도 사실상 엄마가 낸 거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은요, 현금과 자기합수표로 나갔어요. 근데 같은 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그 자기합수표들이 인출이 됐는데 이제 번호를 대조를 해봤더니 같은 자기합수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누가 내고 있었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꼬박꼬박 돈이 이제 갚아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은 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뭐 군대에서 요즘 월급 줄이가 그거로 뭐 이전된 거 아닐까요? 월급보다 원리금이 훨씬 많았죠. 예. 이 사건은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에 중소기업은행이 2순위 건전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전당의 채무자가 누구냐? 명의자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 그렇습니다. 삼촌이 대표자로 된 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이 제공된 겁니다. 근데 실은 아버지가 그 전에 본인 명의로 하던 사업과 삼촌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본인 명의로 사업 안 하고 삼촌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카가 삼촌을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선뜻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봤죠. 결국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사실은 부모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회사를 위해서 담보 제공도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본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자, 통장의 확인필이 누구 것인지, 통장 사용 내역을 또 보니까 누구랑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현금이나 자기합수표가 출금되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채권자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걸어서 법원을 통해서 은행 내역을 열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송하면 알 수가 있다. 네. 오늘 다룬 주제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명의 신탁의 경우 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채권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집행 안 당하려고 가족들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네.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넘기는 네, 경우죠. 예, 그런 예. 경우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 사행이다. 예. 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건데요. 사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예, 이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예, 부탁드립니다.